경북 시골 마을, 35살 혜진은 병든 어머니를 10년간 홀로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었죠. 혜진아, 엄마가 평생 모아둔 보험금이 있단다. 내 삶을 다시 일으킬 희망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장례를 마친 며칠 후 은행에서 들은 소식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이미 인출되었습니다. 위임장과 도장이 제출됐습니다. 무려 10억 원의 보험금이 혜진 모르게 사라져버린 것이었는데 과연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딸의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 충격적인 실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곳, 산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달구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는 이곳에서 혜진은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3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혜진의 하루는 언제나 어머니 순애를 돌보는 일로 시작됩니다. 혜진아, 물 좀 가져다 주렴. 순애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옵니다. 60을 간 넘긴 순애는 몇 년 전부터 몸이 많이 약해져서 거의 누워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장사와 농사를 병행하며 억척같이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이제는 딸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보내기 어려운 몸이 되었습니다. 네, 어머니.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혜진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합니다. 낡은 싱크대 옆에는 어머니가 드실 약들이 빼곡히 놓여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까지. 매달 병원비만으로도 혜진의 월급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혜진은 마을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나름 안정된 생활을 했었지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병에 걸리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서니 순애가 침대에 기대앉아 혜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지만 예전처럼 당당하고 씩씩한 모습은 아닙니다. 혜진아,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순애의 목소리에는 늘 죄송함이 묻어납니다. 너도 시집가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텐데 이 늙은 것 때문에.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자신만 홀로 어머니를 돌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다, 혜진아. 순애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엄마가 평생 모아둔 게 있단다. 보험금이 꽤 될 거야. 내가 나중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렴. 보험금이요? 혜진은 조금 놀라며 되묻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부터 꾸준히 넣어둔 보험이 있다고. 언젠가는 혜진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후가 되자 혜진은 학원으로 향합니다. 시골 학원이라 학생 수도 많지 않고 월급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자체는 즐겁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니까요. 학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마을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인사를 나누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특히 시댁 쪽 사람들과 마주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은근히 순애와 혜진을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혜진의 남편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혜진은 홀로 남게 되었지만 시댁과의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늘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종종 혜진이 재혼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순애가 아플 때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저녁 무렵 혜진은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순애가 직접 농사지은 채소들로 만든 반찬들이 식탁에 올라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입니다. 혜진아, 엄마가 너무 오래 사는 건 아닌가 싶다. 순애가 불현듯 말합니다. 너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혜진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전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순애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인이지만 딸 앞에서는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혜진 또한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혜진은 어머니가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작은 방 한쪽에는 어머니 간병비며 생활비며 적어놓은 가계부가 놓여 있습니다. 빠듯한 살림이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고 혜진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며칠 후 새벽, 혜진은 평소와 다른 정적의 잠에서 깹니다. 언제나 들리던 어머니의 작은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혜진은 서둘러 안방으로 향합니다. 순애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영원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혜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물을 가져다 드리며 시작했던 일상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순애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터라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마치 자신들이 상주인 양 나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문객 한 분이 혜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말합니다. 순애 언니가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이제는 편히 쉴 수 있겠네요. 혜진은 시어머니의 말투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마치 자신이 주인인 양 행동하는 모습이 어색하기만 합니다. 시누이 역시 조문객들 사이를 오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끔씩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집 보험금 꽤 된다던데. 시누이가 한 조문객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혜진의 귀에 들립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며 시누이를 바라보지만 시누이는 태연한 표정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보험금 이야기가 나오다니 혜진은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혜진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슬픔에만 집중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계속 신경에 걸립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장례식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양 행동하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사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혜진은 비로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머니가 계시던 안방은 이제 텅 비어 있고 혜진은 그 자리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문득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보험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혜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보험 관련 서류들을 발견합니다. 여러 장의 서류를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부터 꾸준히 납입해온 흔적들이 보입니다. 혜진은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들은 금액에 혜진은 깜짝 놀랍니다. 총 보험금이 무려 10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조금씩 모아둔 것이지만 이렇게 큰 금액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돈이면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은행을 찾아갑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대로 이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동안 어머니 간병 때문에 포기했던 많은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혜진이 들은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이미 인출되었습니다. 위임장과 도장이 제출됐습니다. 담당 직원의 말에 혜진은 귀를 의심합니다. 분명히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언제 인출되었나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확인한 후 답합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위임장에 따르면 혜진 고객님이 직접 위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이라면 어머니 장례식 바로 다음 날입니다. 혜진은 그때 장례식 뒷정리로 정신이 없었는데 누군가 그 틈을 노렸다는 뜻일까요? 혜진은 위임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서류를 보니 분명히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필체가 자신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혜진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담당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도장도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혜진은 머리가 하얘집니다. 10억 원이라는 거액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위임장이 작성되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일을 계획했다는 의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진의 머릿속은 복잡합니다. 장례식 때 신우이가 했던 보험금 이야기가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도 이제야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설마 그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모아주신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혜진은 이 일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도이자 자신의 미래를 되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혜진은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위임장의 필체를 계속 들여다보며 누구의 글씨인지 추측해봅니다.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이 아닌데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혜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안을 샅샅이 뒤져봅니다. 어머니의 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는 것입니다. 서랍장을 열어보니 어머니의 도장함이 비어 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생전에 도장을 항상 그 자리에 보관하셨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혜진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이제 확신이 섭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도장을 가져갔고 그것으로 위조 서류를 만든 것입니다. 혜진은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장례식 때의 시댁 사람들의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특히 신우이가 조문객들에게 보험금 이야기를 하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혜진은 용기를 내어 시댁으로 향합니다. 시댁 마당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새로 산 것 같은 고급 승용차 옆에서 신우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보다 밝아 보입니다. 혜진이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아이고, 혜진아, 어서 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근함이 묻어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순애 언니 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머니,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혜진이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어머니 보험금이 누군가에 의해 인출되었는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신우이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후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 그 일 말이구나. 사실 우리가 도와준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혜진은 눈을 크게 뜹니다. 너 혼자서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지. 우리가 미리 알아보고 정리해준 거야. 도와주셨다고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저에게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우이가 이때 끼어듭니다. 언니, 그게 말이야. 그 돈이 그냥 언니 혼자 쓰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순애 이모 장례 치르는데 돈 많이 들었고 그동안 병원비도 우리가 도와준 게 얼마나 많은데. 혜진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원비는 자신이 매달 직접 낸 것인데 언제 시댁에서 도와준 적이 있다는 걸까요? 장례비 역시 조문객들이 내준 부조금으로 충분히 치렀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혜진아.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내 엄마 돈은 결국 우리 집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내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그 돈을 내 혼자만 쓰겠다는 게 말이 되니? 혜진은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모아주신 돈을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시댁의 태도가 더욱 화가 납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남겨주신 돈이에요. 혜진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댁에서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당장 돌려주세요. 신우이가 비웃듯 웃으며 말합니다. 돌려주다니. 이미 다 쓴 걸 어떻게 돌려줘. 우리도 그 돈으로 이것저것 정리할 게 많았거든. 이 차도 사고 집도 수리하고. 혜진은 새로 산 고급 승용차를 바라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차입니다. 그리고 시댁집 곳곳에 새로 단장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모두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한 일들입니다. 이건 도둑질이에요. 혜진이 소리칩니다. 제 이름을 도용해서 돈을 가져간 거잖아요.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어요. 신고해라, 신고해. 시어머니가 태연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위임장에는 내 이름이 찍혀 있고 내 도장도 있어. 누가 너 말을 믿겠니? 오히려 내가 돈을 가져가서 숨기고 있다가 우리한테 누명 씌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혜진은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이들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야, 혜진아. 시어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마을 사람들한테 소문날 거야. 시댁을 상대로 돈 문제로 싸운다고. 그럼 내가 여기서 살기 어려워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니? 신우이도 덧붙입니다. 맞아. 언니,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면 우리와 사이 좋게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그 돈도 결국은 다 우리 가족 것이었잖아. 혜진은 이들의 협박성 발언에 더욱 분노합니다. 어머니의 보험금을 훔쳐놓고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의 삶까지 위협하는 모습에서 이들의 계산된 악의를 느낍니다. 혜진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모아주신 그 마음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혜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시댁을 떠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런 혜진을 보며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의 마음은 결연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면 승부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기 위한 긴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혜진은 마을 파출소를 찾아갑니다. 밤새 생각해봐도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파출소 경찰관은 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위조 서류와 인감 도용은 분명히 범죄지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도 혜진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며칠 후 혜진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댁에서 이미 변호사를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을 이장이 혜진을 찾아와 전해준 소식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변호사와 함께 파출소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혜진은 당황스럽습니다. 시댁에서 이렇게 빨리 변호사까지 고용한 것을 보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해왔다는 뜻입니다. 혜진 혼자서는 변호사를 고용할 여유도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며칠 후 혜진은 더욱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시댁에서 오히려 혜진을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혜진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숨기고 있으면서 시댁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것입니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부모 한 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요즘 마을에서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요. 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얘기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학부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시댁분들이랑 재산 문제로 다투고 계신다던데 사실인가요? 아이들 교육에는 문제 없겠죠? 혜진은 아무런 문제 없다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시댁에서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불리해질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욱 구체적인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혜진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혼자 차지하려고 시댁을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심지어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릅니다.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혜진의 귀에 들려옵니다. 저 사람이 시댁과 돈 문제로 싸우는 사람이래. 효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나 봐. 혜진은 억울하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댁에서 워낙 체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서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말이 변명으로 들릴까 봐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원장도 혜진을 따로 불러 이야기합니다. 혜진 선생, 요즘 마을에서 선생님 관련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서 말인데 혹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시 쉬시는 게 어떨까요? 혜진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직장에서까지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나마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학원 강사 자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시댁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동네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돌리거나 수군거립니다.
혜진은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녁 무렵 혜진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쌓인 울분을 토해냅니다.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되찾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게 꼬여만 가는 걸까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혜진이 문을 열어보니 마을 이장이 서 있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입니다. 혜진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중요한 걸 들었거든. 이장은 집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시댁에서 변호사랑 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어머니 보험금을 이미 받아서 어디 숨겨놨다는 거야. 그리고 시댁한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혜진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이 훔쳐놓고도 오히려 혜진이 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 아저씨,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혜진이 간절하게 말합니다. 제가 언제 그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행에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장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럼 시댁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하겠니?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와서 말이야.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는 게 아닐까? 혜진은 마을 사람들조차 시댁의 말을 더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댁에서 변호사를 고용한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잠 못 이루며 생각합니다. 시댁의 반격이 이렇게 조직적이고 치밀할 줄은 몰랐습니다. 단순히 돈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혜진의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기반을 모두 무너뜨려서 더 이상 저항할 힘을 못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그 희망을 이런 식으로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혜진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학원에서 쫓겨난 후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 해보지만 마을에 퍼진 소문 때문에 아무도 혜진을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간병비로 쌓인 빚과 생활비 때문에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시내 중심가의 상가 건물을 샀다는 것입니다. 무려 7억 원짜리 건물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갑작스러운 부에 대해 수군거리지만 정작 그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시댁의 말만 믿고 있습니다. 혜진은 직접 그 상가 건물을 보러 갑니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3층 건물로 1층에는 음식점과 카페가, 2층과 3층에는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월 임대료만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은 규모입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모아주신 돈이 이렇게 시댁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니 혜진은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새 차를 타고 마을을 활보하는 모습입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려가 비싼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보면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 같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시골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시장에서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녀는 혜진을 보고도 태연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아이고, 혜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일자리 구했니? 혜진은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잘 사시는군요. 혜진이 억누른 목소리로 말합니다.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뭔 소리야?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투자한 거지. 내가 허튼 소리 하고 다니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 시누이도 나타나서 거들어줍니다. 언니도 이제 그만 좀 해. 없는 돈 있다고 우기지 말고 차라리 다시 시집이나 가는 게 어때?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더 힘들어질 뿐이야. 혜진은 그들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혜진의 사회적 기반까지 완전히 무너뜨려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마을 노인회관 앞을 지나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혜진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저 집 며느리 시댁 돈 훔쳐서 숨겨놨다면서. 효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혜진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이제는 마을 어디를 가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굽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던 효녀에서 하루아침에 시댁의 돈을 탐내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혜진은 쌓여있는 고지서들을 바라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어머니 병원비 미납분까지. 수입이 끊긴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이 있었다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지금은 당장 내일 먹을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녁 무렵 혜진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어머니가 평생 모아서 제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을 제가 지켜내지 못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혜진이 문을 열어보니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박 할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평소에 과묵한 분이지만 마을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혜진아,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하자꾸나.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심각해 보입니다. 혜진은 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엽니다. 혜진아, 내가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중요한 얘기야. 혜진은 긴장하며 할아버지를 바라봅니다. 박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게 쉰 후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내 시어머니 말이야. 내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미 보험 내역을 알아봤다더라. 순애가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말이지. 혜진은 눈을 크게 뜹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우연히 들은 건데 시어머니가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순애네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더라고. 그때는 그냥 걱정해서 묻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혜진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그렇다면 시댁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훨씬 전부터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직후 바로 돈을 빼낸 것도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해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박 할아버지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 시어머니가 장례식 전날 밤에 누군가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내일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 다 짜고 친 거야, 혜진아.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며 슬퍼하고 있을 때 시댁에서는 이미 보험금을 가져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혜진이 저항할 경우를 대비해서 변호사까지 미리 준비해놨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혜진이 간절하게 묻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은 나만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내한테 말하는 거야. 혜진은 드디어 희망의 빛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작은 단서지만 시댁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박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은 후 혜진은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드디어 시댁의 계획적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얻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할아버지 한 분의 증언만으로는 법정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혜진은 점점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로 지내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갑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도 있고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은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기로 합니다. 혹시나 시댁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어머니의 방에서 오래된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보며 꼼꼼히 살펴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혜진은 어머니의 오래된 메모장을 발견합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있는 일기 같은 것들입니다. 혜진은 그 메모장을 펼쳐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메모장의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혜진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합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기록해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병문안을 온다며 혜진이 없는 사이에 집에 와서 이상하게 행동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혜진이 학원에 간 사이에 시어머니가 왔다. 무난 인사를 한다면서 집 안 곳곳을 둘러보더니 내 서랍을 뒤적거렸다. 보험 서류를 찾는 것 같았는데 이상했다.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날짜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입니다. 혜진은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미 시어머니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계셨던 것입니다. 메모장을 계속 넘겨보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시어머니가 또 왔다. 이번에는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왔는지 물어보더라. 내가 혜진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뭔가 수상하다. 다른 페이지에는 더욱 결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도장을 보여달라고 했다. 확인해 본다면서 한참 들여다보더니 사진을 찍는 것 같았다. 혜진은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어머니의 메모를 통해 시댁의 계획적 범행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어머니의 도장을 복사하고 보험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모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혜진은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혜진아,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평생 모은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엄마를 믿고 너 자신을 믿어라. 혜진은 어머니의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혜진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우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혜진이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머니가 왜 그 메모들을 남겨두셨는지 이제 이해했어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라고 하신 거죠. 혜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어머니의 메모와 박할아버지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직접 확인한 위조된 서류들, 이제 시댁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단서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은 시내로 나가 법무법인을 찾아갑니다. 비용이 부담되지만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이 싸움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젊은 변호사 한 명이 혜진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변호사는 혜진이 가져온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해봅니다. 어머니의 메모장, 위조된 유임장, 박할아버지의 증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입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특히 고인의 메모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거든요. 혜진은 드디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비록 지금까지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갔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시댁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새 옷을 입고 시내에서 쇼핑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혜진을 보고도 여전히 당당한 표정을 짓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그들의 뻔뻔함에 흔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제는 정말로 끝까지 싸워볼 작정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고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을 것입니다. 집에 도착한 혜진은 어머니의 메모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어머니의 글씨 하나하나가 혜진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어머니의 말씀이 혜진의 마음 깊숙이 새겨집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혜진은 어머니의 사랑과 지혜를 무기로 삼아 시댁의 계획적 범행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비록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드디어 법정 날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정리하며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어머니의 메모장, 박할아버지의 증언서, 필적 감정 의뢰서, 그리고 시댁의 갑작스러운 재산 증가를 보여주는 자료들까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한 증거들이 모였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길에 혜진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직장에서 쫓겨난 굴욕,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빼앗긴 분노까지. 모든 것이 오늘 이 법정에서 결판날 것입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그들 옆에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혜진을 보고도 태연한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듯한 당당한 모습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시댁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발표합니다. 혜진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이미 수령해놓고도 시댁에 누명을 씌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혜진의 위임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변합니다. 피고인 혜진은 자신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서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시댁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사실을 숨기고 있으며 오히려 선량한 시댁 가족들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혜진은 그 뻔뻔한 주장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미리 당부한 대로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일어서서 반박을 시작합니다. 우선 위임장의 필적 감정 결과를 제시합니다.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위임장의 글씨체는 혜진이 쓴 것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도장 역시 정밀 감정 결과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찍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계속 설명합니다. 이는 누군가 고의적으로 도장을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려 하지만 혜진의 변호사가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어머니 순애의 메모장입니다. 재판부는 메모장의 내용을 검토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고인 순애 씨가 직접 기록한 이 메모들을 보면 시어머니가 생전에 여러 차례 집을 방문하여 보험 관련 서류와 도장을 확인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들립니다. 이는 계획적 범행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박 할아버지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들었던 시어머니의 전화통화 내용을 증언합니다. 순애 씨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보험금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있었다는 증언은 법정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혜진의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합니다. 시댁이 보험금 수령 직후 구입한 상가, 건물과 자동차 등의 구매 내역들입니다. 시기적으로 보험금 인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하며 그 이전까지는 이런 거에게 지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판장이 시어머니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고인의 메모에 기록된 내용들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동안 보여왔던 당당함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단순한 무난 인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더욱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왜 피고인께서는 보험금 인출 직후 바로 고액의 부동산을 구입하셨습니까? 그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합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잠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미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혜진은 증인석에서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재판장님, 그 돈은 제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납니다. 평생에 걸쳐 한 푼 두 푼 모아주신 어머니의 마음을 시댁에서 욕심으로 짓밟았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집니다. 혜진의 진심 어린 호소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재판장도 잠시 생각에 잠긴 채 서류들을 다시 검토합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변론을 시도하지만 이미 제시된 증거들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변명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 다가옵니다. 혜진은 가슴이 뛰며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통이 이 한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잃게 될지가 곧 결정될 것입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재판부는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위조 서류를 작성하여 타인의 재산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숨을 죽이고 재판장의 말을 경청합니다. 특히 고인 순애 씨의 생전 메모와 증인의 증언을 통해 이것이 계획적 범행이었음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집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편취한 보험금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고 추가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혜진은 그 순간 온 세상이 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과 절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을 되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진실이 승리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시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고 시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이 모두 드러난 상황에서 승산은 없어 보입니다. 법정을 나오는 혜진을 기다리고 있던 박 할아버지가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넵니다. 혜진아, 정말 잘했다. 순애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계실까.
혜진은 할아버지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 보험금의 상당 부분이 혜진에게 돌아옵니다. 10억 원 전액은 아니지만 시댁이 이미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법정 판결 소식이 마을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혜진을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던 이웃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의 말을 전합니다. 혜진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미안했어.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진실이 밝혀진 거야. 학원 원장도 혜진을 다시 찾아와 복직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혜진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보험금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보고 싶습니다. 혜진은 시내의 작은 학원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시골 아이들도 도시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험금이 바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미천이 되어준 것입니다. 학원 준비를 하는 동안 혜진은 종종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어머니 말씀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몇 달 후 혜진의 학원이 문을 엽니다. 순회 학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첫날부터 많은 학생들이 몰려와 등록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혜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해줍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법정 판결 후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샀던 상가 건물도 결국 팔아서 배상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진은 학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메모장을 다시 펼쳐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혜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믿고 맡겨준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순회 학원은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원이 되었습니다. 혜진의 정성 어린 가르침을 받은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도 아이들을 보내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혜진은 성공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습니다.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우며 나눔의 삶을 실천합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혜진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저희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굳센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요. 그리고 언제나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석양이 비쳐 들어옵니다. 혜진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 미소에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인함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은 단순한 보험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였고 진실을 향한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혜진은 그 선물을 온전히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어머니 순애가 딸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선물이 딸의 인생에 정말로 희망이 되어 주었으니까요.